최근 뉴스 타파에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담긴 국정원의 비밀 문건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분, 또 더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뉴스타파의 문건 좀 충격을 주는데 이게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실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잖아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 특히 수원지검이 한 2년 정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매 순간 이슈를 만들어 왔던 사건인데요. 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500만 불은 사실 경기도가 제공해야 될 돈을 대신 납부해 준 거고, 그렇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납부해 준 거다. 이런 취지의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 마지막 영장 청구할 때는 이 부분이 적시도 됐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이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23년 5월경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문건을 입수했는데 네. 살펴보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2018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쌍방울 관계자들, 이화영 부지사 등등 대북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 쭉 추적 모니터링을 해온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자료가 나왔고 이 자료를 통해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이게 경기도 대납이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이 북한과 짜고 진행했던 주가 조작 사건의 비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야, 결국은 지금 그 사건은 사실은 이화영 지사는 계속적으로 그걸로 구형까지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건으로 영장 청구까지 됐던, 영장의 적시까지 됐던 상황인데 지금 말대로라면 결국 검찰이 얘기하고 있던 이게 이 돈 자체가 800만 불, 500만 불, 300만 불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위에서 썼던 게 아니고 국정원이 봤을 때는 지네들, 쌍방울 자기들 주가 조작하려고 했다는 걸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타파가 짜집기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젯밤에 이제 지금까지 네. 뉴스타파가 3편 연재를 했고요. 네. 어젯밤에 4번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뉴탐사에서도 어젯밤에 관련 방송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나온 뉴스타파에 나온 내용은 쌍방울 내부 문건.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고. 쌍방울에서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내부 문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개가 됐습니까? 예, 어젯밤에 공개됐고 이야. 이 부분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예. 과연 이거를 짜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예. 특히나 수원지검에서 좀 이상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 문건을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가 조작만 이야기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쌍방울이든 뉴스타파든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든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돈이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돈 간 거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한 돈이냐, 그렇죠.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냐라는 야.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딴지거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보면 실제로 이재명 당시 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이 문건 자체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없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경기도 이재명 대표 두 개가 엮인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건 좀 시간 순서대로 볼 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22년도 9월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구속이 되는데 네. 당시 구속된 사유는 뇌물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법인카드 썼던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23년도 1월에 김성태 회장이 송환되고 나서 이 사건이 갑자기 뇌물 사건은 수면 아래로 사그라들고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은 변질이 돼 버려요. 변질이 되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23년 2월경에 수원지검과 김성태 회장이 이 그림을 그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도청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지검의 저는 조작이라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그림,
네네. 좋게 말하면 검찰이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검찰의 조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수사가 생물이라 그러거든요. 생물도 그림도 그린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그림을 처음부터 그린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뉴스타파 보도와 문건 조금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문건을 검찰이 1년 전부터 쭉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감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추면 안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네. 검찰이 감췄다기보다는요. 네. 국정 문건이기 때문에 계속 기밀 취급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은 지금까지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화영 혹은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주장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비난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특히나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찰이 감췄다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뭐 저도 변호사고 그러지만 검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하고 대척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아닙니까? 네. 우리 객관의 의무라고 하나요? 필요하다면 자신한테도 불리하지만 이게 진실된 거라면 이것을 현출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검사의 의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야, 사법연수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배웠고 네. 지금까지 이화영 사건을 하기 전까지는 네. 뭐 대략 그러시지들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화영 사건을 맡으면서 느꼈던 이제 검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고 지금까지 제가 배웠고 제가 그렇게 믿어왔고 상상해 왔던 검찰의 모습과는 네. 너무나 다른, 아예 다른 집단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객관의 의무나 뭐 공익의 의무를 생각한다는 거는 현재 검찰로서는 기대 불가능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건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정의를 구해내야 된다, 진실을 추적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될 때까지 지금 뭐라도 엮어서 한다는 거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사실 이 문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쌍방울은 대북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자회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대북 라인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하는데 그들이 가용했던 대북 라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이화영, 이재명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 뭐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권에서는 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북 사업, 특히 대북 라인에 있어서는 전혀 라인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그 사용할 카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이재명, 이화영이 대북의 실세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지금 사건의 입구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등장인물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안부수 아태엽,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제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부수, 또 이화영 부지사, 또 김성태 회장, 또 북한의 정찰 총국인 이호남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국정원은요. 네. 국정원은 대북 사업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협조자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의 김성태나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 모두 다 협조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같은 협조자로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안부수 씨는 그냥 단순한 협조자의 지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종결 처리할 때도 공식 문건은 종결 처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협조자 같은 경우는 종결 처리할 때 이렇게 국가 보안 문서로 종결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국정원에서 사업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을 가지고 북한과 사업까지 하는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안부수 씨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공작원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당시에 안부수 씨가 이제 그 리호남 정찰 중국 리호남과 그다음에 그 트럼프와의 관계를 만들어왔던 김성애 이런 북한 측 고위 인사들과
한국에서 소통이 되는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협조자였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쌍방울이 안부수에 접근해서 함께 사업을 했고 향후에는 안부수 씨가 쌍방울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됐던 걸로 보여요. 나노스의 이사로까지 네. 등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안부수의 협조자 지위를 박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오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봤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성민 씨 역으로 나온 실존 인물입니다. 그 역할이군요. 예, 실존 인물이고 예. 이분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뭐 직책은 계속 바뀌는데 예, 바뀌지만 직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북한의 해외 그 외화벌이 수단의 아주 고위 인물이고 전문가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는 가스공사하고 접촉해서 뭐 사업을 하려고도 했고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일본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고 네. 이런 인물인데 이 리호남과 안부수 그리고 쌍방울 간에 사실상 그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함께 공모했던 걸로 보여요. 그 문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리호남이라 그러죠. 리호남이 안부수하고 같이 해서 쌍방울을 거기에 껴서 지금 하는 모양새로 봐야 되는데 수익금까지 나눠 가졌으니까 예. 그 안부수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긴 했습니다. 국정원한테 이제 협조자 얘기를 했었는데 협조자로 이렇게 관리를 국정원이 지금 대북 정보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뭐 대남 죄송합니다. 네. 국내에는 못하도록 국정원법 바뀌었지만 대북 사업은 하는 건데 이 협조자 같은 경우를 두고 있다가 해고했다는 거는 이 안부수가 뭔가 역할이 바뀌거나 쌍방울 쪽에 더 갔다 이렇게 국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하. 특히나 그 안부수 정도 되는 아주 밀접한 네. 밀접한 협조자 같은 경우는 국정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되면서부터는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도 같아요. 있었고 국정원은 이 내용들을 약간 좀 딜레이된 정보로 입수를 했고 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리오남이 수익 분배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니 국정원은 자칫하다가는 쌍방울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된 모양새가 될 것 같다는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국정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영화도 정리한 그랬지만. 거죠. 예. 네. 자, 이게 지금 주가 조작 관련된 쌍방울 국정원 지금 문건 보도가 처음은 아니에요. 2022년 10월 4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되고 일주일 지난 후에 CBS가 또 이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냥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왜 다른 겁니까? 이 CBS 보도와 네. 국정원 문건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 같습니까 또 이게? 거의 일치하는데 야. 약간 다른 거는 국정원 문건은 이제 매주 50억씩 뭐 총액 미상의 금원을 제공해라 네. 이런 내용이고요. CBS는 그게 총액이 200억이다라고 명기는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CBS는 문건 확인은 하지 못한 보도로 보입니다. 국정원 문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네. 국정원 문건 작성자 인터뷰 혹은 작성자의 메모 등을 기반해서 나온 그 보도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을 직접 원용한 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지금 사실 이 문건대로라면 뭐 그 문건이 국정원이 뭐 허위 문건 작성했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또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보기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건은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한번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검찰 해외에 넘어가서 좀 진술을 하려고 하다가 뭐 사모님이라 부인이죠. 네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걸로 정신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지사 지금 검찰 관련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구형만 됐나요 지금? 지금 구형은 15년 구형을 했고요. 네. 지금 검찰의 계류 중인 사건, 그러니까 네. 검찰의 사건번호 형제로 따여 있는 계류 사건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이 사건들이 대부분 1년 이상 수사가 정지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네. 뭐냐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화영 사건을
전부가 대부분 그러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정인의 워딩에 의존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네, 검찰의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예. 대부분 특정인의 워딩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거를 증거로 해서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한다 이 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차 체크하지 않고요. 네. 그런 사건들이 수원지검에 상당히 많이 계류돼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언제 또 수사가 들어올지 이게 또 어떻게 기소돼 차라리 빨리 기소라도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미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의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15년 구형된 이 사건 이게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1심을 이걸 그래도 선고해도 되는 겁니까? 1심 선고가 6월 7일인데요. 예. 6월 7일인데 저희 변호인이 수없이 바뀌어왔잖아요. 네. 오늘 이제 저하고 지금 김여철 변호사 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저하고 김여철 변호사가 이제 투입됐을 때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다. 예. 그리고 본 사건 재판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고 해서 무한정 기간을 줄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재판 기록을 통독해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하면서 뭐 계속 강조했던 게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재판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재판 기록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에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 8일 날 변론 종결되고 2달 만에 6월 7일에 재판부가 선고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은 뭐 선고를 앞두고 나서 또 사법방해다라는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재판부가 사건을 아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6월 7일 선고는 상당히 좀 무리한 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직권으로 재개하거나 변론을 아니면 연기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재판부도 기록을 제대로 다 봤을까요? 재판부는 안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재판장은 유지됐고요. 재판장만 계시고. 재판장도 사실은 변동됐어야 됐는데 당신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원장 단독 독대해서 요청해서 유임됐다라고 하고요. 배석 판사들은 배석만 계속 바뀌었고요. 뭐 사실 기록이라는 게 뭐 변호사로 알겠지만 많으면 사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끊어지면 또 새로 다 읽어보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재판장님이 이걸 다 꼼꼼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심 판사들도 바뀐 거고 배석 판사도 바뀐 거니까 또 새로운 또 국면이잖아요.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보석 신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했고요. 보석 사유는 이화영 부지사의 뭐 건강사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방어권 부분이에요. 재판부도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고 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피고인도 그 안에서 사건 내용을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석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보석 신문할 때 좀 독특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요? 지금까지 검찰 입장은 뭐 영장 절대 안 된다고 청구할 때 그랬건데 PPT 200장씩 들고 와서 뭐 아예 개인적인 비난까지 해가면서 열변했었는데 이번에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서면을 제출을 했죠. 그렇게 되고 재판부도 전혀 어떠한 표정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선고도 연기하고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석될 가능성도 없고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대처했는지는 아직도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간다 한들 뭐 증거인멸할 지금 상황이 있나요? 도주할 상황이 있나요? 그리고 시간은 오랫동안 지금 구금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라고 보고요. 예, 검찰이 확보할 증거도 뭘 더 확보할지도 의문이고, 뭐 5만 페이지 되는 사건 자료니까요. 네. 그 경기도도 다 털었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 네. 왜곡된 사실을 돌려놓겠다, 검찰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네. 이런 분이 보석된다고 해서 갑자기 본인이 얘기했던 것,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를 내팽겨치고 도망가겠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회의적이죠.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혐의점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많고 또 그 중에 지금 대북 송금 이 부분 이미 재판 과정에서는 이 피고인 측이 주장을 다 했던 부분입니까? 지금 국정원 얘기라든지 아니면 보도 보면 이거 벌써 주가 조작의 일환이지 우리하고 이거 관계 없다라고 얘기는 다 했던 겁니까 이미? 얘기는 됐었는데요. 그 뭐 변호사 씨가 잘 아시겠지만 해당 금액은 주가 조작용 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백업 자료로서 이제 국정원의 입장을 저희가 그 인용은 했죠. 아하. 인용은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국정원의 그 스탠스가 이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원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재판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담당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사건을 맡고 있어서 아마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나 뭐 대응 방안도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으로 1심 재판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이 부분은 뭐 변호인의 능력으로서 뭐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너무 부당하다, 형량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 인정도 너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항소해야 될 거고요. 예,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사건입니다. 정치적 사건이 돼버려. 정치적 사건이었고 더 돼버렸어요. 지금 보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본인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 어떠한 입장을 갖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법정 내에서만 다툼으로, 법정 내 투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상 뭐 검찰이 또 법정 외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해왔기 때문에요. 언론 플레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화영 개인에 대한 유무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관련된 진실 파악 그리고 검찰의 만행에 대한 바로잡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변호인으로서 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15년. 말도 안 되는 구형이죠. 말도 안 되는 구형이고 특히나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구형을 했잖아요. 4년인가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에 조금 떨어뜨려주면. 지금 사실상 그분이 1년 가까이 수감됐다가 보석이 됐고 3년 6개월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의 집행유예를 요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유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검찰에 협조한 사람은 집행유예 풀어주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폐감만 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겠죠. 15년 하고 한 명은 3년 6개월입니다.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더 잘못했는지 김성태 전 회장이 잘못했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면 좀 마지막 하나 이재명 지금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하고 좀 관련이 좀 만약 이걸로 유죄가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될 건데 보도하고는 좀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의 핵심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화영 부지사의 사모님의 정신 차려 그 부분인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 모든 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진술한
피신 조서 9개의 피신 조서가 있는데 예. 그 9개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증거 동의를 해버렸으면 그럼 그 증거가 이재명 대표 나중에 재판에 수사에 다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영장으로 넘어갔겠죠. 영장 갔겠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은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피신 조서를 이재명 재판에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실패한 걸로 보여요. 실패했지만 예. 이걸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화영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화영의 진술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기소겠죠. 그렇게 갈 것인데 어쨌든 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